2025년 3월 17일 월요일 충무위키 401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영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혜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민정입니다. 네, 팟캐스트의 쭉팬 유튜브 충무위키는 스포티파이, 팟빵, 네이버 오디오, 플로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충무위키는 프리미엄 블루라이트 차단 환경 루크아이와 함께합니다. 또 옵타의 데이터 브랜드 모기업이자 세계 최고 축구 데이터 공급 업체인 스탯 플랫폼의 국내 공식 협력사 그라운드 빅북과도 함께합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이번엔 4명이서 진행을 했고요. 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장예준의 출연의 시간이. 인수인계 하는 거죠 이제. 네,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민정님 적응 좀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도 좀 보내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서 일단,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번 주랑 그다음에 다음 주는 잘 모르겠고 아마 다다음 주까지 예준이가 올 예정인데 네. 그때까지는 별일 없어요. 4명이서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닝 토크로는 저희가 또 경기가 2개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좀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체크만 할 거예요. 자, 국가대표 얘기인데요. 김민재 선수가 부상으로 이제 소집 해제는 아니고 오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발탁이 안 됐고, 김주성 선수가 대체로 발탁이 됐습니다. 김주성 선수는 FC 서울 소속 선수로 현재까지 계속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뭔가 서명관 선수가 뽑힐 수도 저도 있다. 저희끼리는 되게 그런 얘기 많았거든요. 네. 서명환 선수 어떠냐. 그다음에 커뮤니티에서도 많기도 했고 사실. 네. 그리고 저는 서명관이 이번에 한번 뽑혀본다면 좀 테스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울산 서명관이죠? 네네. 네. 일단은 뭐 그래도 김주성 선수가 자주 뽑힌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저번에도 뽑혔었죠. 네. 뛰진 못했지만. 그래서 아마 뽑은 게 아닐까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이긴 하지만 손FC의 이지솔 나중에 한번 뽑아보면 어떨까. 요새 잘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직접 몇 번 봤는데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것 같아서 한번 나중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지솔이랑 이제 서명환 정도는 우리가 미래의 센터백 자원으로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자, 그러면은 빠르게 또 넘어가서 저희는 아스날 첼시 경기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경기였고요. 일단은 이 네임밸류가 워낙 좋아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약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별거 없긴 했습니다. 일단은 뭐 스코어에서도 볼 수 있듯이 1대0으로 아스날이 승리를 하긴 했어요. 근데 뭐 사실 그렇게 눈에 띌 만한 경기력은 아니었고, 네. 두 팀 모두 다 공격진에 확실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좀 많이 드러낸 경기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사실 이게 충무위키 내전이거든요. 네. 첼시 대 아스날이면은 항상 저희 둘이 이제 항상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 리뷰를 하면은 사실 가장 내용이 풍성하게 나와야 되는 경기 중에 하나잖아요. 어쨌든 두 명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렇게 좀 빈약하게 대본을 써본 것도 참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부실한 경기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대본을 본 입장으로서 먼저 생각보다 뭐가 많긴 하다. 대본에 무엇인가 거의 전 포인트 한두 개 나올래나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좀 쥐어짜냈거든요. 네. 3개는 준비는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이 경기를 하이라이트로라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면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뭔가 좀 심심한 경기긴 합니다. 그래서 빨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는 라야 나왔고, 뭐 스켈리, 그다음에 뭐 마갈량이 살리바, 거기다가 팀버, 그다음에 라이스, 트로사르, 메리노, 마르티넬리, 뭐 웨데고르, 파티 뭐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명단에 놀라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마르티넬리가 선발 라인업에 복귀했다는 점 정도가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일 것 같고, 주중에 챔피언스리그가 있긴 했는데 아스날이 로테이션을 돌렸어요. 네. 맞아요. 뭐 워낙 크게 이겼잖아요. 1차전에 7대1로 이겼기 때문에 뭐 홈이기도 했고, 그래서 좀 편안하게 준비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럼 반대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첼시 같은 경우는 산체스 나왔고, 그다음에 포파나, 코릴, 바디아실, 쿠쿠렐라, 그다음에 미드필더로 제임스랑 카이세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선에 산초, 그다음에 엔조, 은쿵쿠, 그리고 네투가 선발을 맡았는데, 일단은 뭐 이거는 제임스가 미드필더다라는 것부터 좀 봐야겠네요. 이게 스포티비의 그 시티지라고 하죠. 거기에는 3-4-3으로 나와 네, 있긴 맞아요. 하더라고요. 처음에 풋몹 같은 스탯 사이트에서도 네. 제임스 선발 보고 이거 3백이구나 다들 그렇게 예상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시즌 마레스카가 제임스를 이제 3선에 기용하는 경우가 꽤 많았고, 이날도 막상 경기를 까보면은 4-2-3-1에 가깝게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제임스는 뭐 윙백이라던가 풀백 이런 포지션보다는 그냥 투볼란치 한 자리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큰 건 아무래도 파머가 좀 근육 피로로 인해서
뭐 부상 이탈까지는 아니지만 이번 경기에는 결장을 했거든요. 네. 지난 시즌 아스날한테 한번 첼시가 털렸어요. 근데 그 경기에서도 파머가 빠진 기억이 있는데 아스날만 만나면 좀 파머가 좀 사리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서 약간 경기 전부터 조금 체념을 하고 보긴 했습니다. 야, 그러면은 뭐 어쨌든 아스날 쪽은 그렇다 치더라도 첼시 쪽에서는 이 경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파머가 없는 게 공격적으로는 좀 큰 약점이 되긴 했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인게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일단은 뭐 가장 먼저 짚고 갈 점은 역시 앞서 언급했듯이 리스 제임스를 3선에 배치한 4-2-3-1 전형의 첼시일 것 같아요. 첼시가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되게 부침을 겪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저 챔피언스리그에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조금 체력적인 우위를 점했다면 첼시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컨퍼런스 리그가 있었고 굉장히 좀 중요한 경기였기 때문에 주전 자원들을 거의 대부분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죠. 첼시 같은 경우는 이제 코펜하겐을 만났지만 뭐 1차전에서 좀 크게 이기진 못하면서 2차전은 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었죠. 그렇기 때문에라도 리스 제임스를 활용한 백파이브를 활용할 거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이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분에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첼시는 그런 부분보다는 높은 위치에서부터 압박을 걸면서 아스날의 후방을 방해했다. 이 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전술의 변화는 뭐 거의 없었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냥 제임스가 들어가긴 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첼시가 좀 스탠스를 좀 애매하게 가져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파머도 없는 상황에서 뭔가 지공을 계속해서 시도한다던가 상대를 좀 밀어붙이는 성향을 하기에는 말씀해주신 체력 이슈도 있었고 아스날 원정이라는 좀 리스크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비해서 아무리 최근에 네투가 최전방에서 나쁘지 않았다고는 하고 이 공격진의 에너지 레벨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 수 있다고는 하겠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뭔가 전방 압박을 계속해서 라인을 높이고 시도했던 거는 조금 무리가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 경기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게 결국 첼시가 압박을 했다. 네. 그리고 그 압박을 이제 아스날이 어떻게 풀어내냐 뭐 이 얘기인데 그래서 그렇죠. 민정님도 압박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압박을 나가는 이런 전술적 선택 감독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압박을 하면은 한쪽으로 공을 몰아서 공을 뺏거나 타이밍을 네. 맞춰서 뒤에 패스기를 차단하면서 포체킹을 해서 공을 뺏어내는 그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렇죠. 크게는. 근데 이날 보여준 첼시의 압박은 한쪽으로 모는 것 같으면서도 공이 반대로 전환이 되고 미드필더를 막으면서 압박을 가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 미드필더가 사이에서 공을 다 풀어넣을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애매한 압박 때문에 일선을 아스날이 벗어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압박을 마레스카가 선택을 했지만 어쨌든 그 압박의 퀄리티 자체가 일단 뭐 압박을 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그냥 퀄리티 자체가 별로 안 좋았다. 그 얘기는 결국 선수의 특성이나 뭐 지금 상황상 하면 안 됐었다로 약간 기울어지는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런 부분이 아스날의 후방적인 변형에 있어서도 좀 많이 이야기가 됐다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 지금 적응되지 않은 선수들이 좀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최전방으로 올라왔고 엔소도 어쨌든 간에 이번 경기에서 좀 급하게 공격형 미드필더로 자리를 잡았고 리스 제임스도 3선에 그냥 3선으로 생 3선으로 배치된 거는 이번 경기가 굉장히 오랜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첼시의 자원들이 아스날의 어떤 선수들을 마킹해야 될지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장면들이 좀 많았어요. 이런 식으로 백포를 넓게 펼친 아스날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미드필더 웨데고르, 라이스, 파티가 모두 후방 빌드업에 감여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럴 때 첼시 같은 경우에는 뭐 카이세도나 리스 제임스가 이런 식으로 3대2 수적 열세 상황에 놓이기도 하거든요. 이거와 관계없이 네투든 엔소든 이 두 명이 미드필더를 막았을 때 팀버랑 스켈리가 계속해서 변형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스켈리 같은 경우에는 안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을 가져가기도 하고 팀버 수비할 때 얘기하는 거죠? 아스날이 공을 잡았을 네. 때 아스날이 공을 잡았을 때. 네. 팀버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센터백으로 있다가 높은 위치로 올라가기도 하고 이때 메데고르가 후방으로 빠지기도 하고 뭐 앞으로 가기도 하고 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스켈리의 빈자리를 메우기도 하고 앞으로 가기도 하고 하면서 꾸준히 변형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요. 그런 상황에서 이 첼시의 전방 자원들이 어쩔 수 없이 이 자신의 마크맨을 따라가게 되면 이때 생기는 빈 공간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공간을 뭐 스켈리가 활용하거나 아니면 파티가 직접 드리블을 통해서 활용하면서 아스날이 첼시의 전방 압박을 좀 많이 쉽게 풀어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맨마킹이 베이스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스켈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버티드 움직임을 가져가면 산초가 따라가다가 제임스로 이제 맨마킹을 바꾸는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파티라던가 라이스한테 프리맨이 형성되는 장면이 있기도 했고 저는 여기에 더해서 첼시가 좀 압박이 애매했던 게 라야와 산체스의 차이도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첼시가 빌드업을 할 때에는 아스날이 뭐 5대5의 수적 동위를 만든다거나 하는 식으로 했을 때 산체스가 되게 불안하게 발밑을 가져가다 보니까 뭔가 걷어내기에 급급하거나 패스미스가 나오거나 이런 장면이 좀 있었는데 반면에 라야 같은 경우에는 센터백 사이로 들어와서 뭔가 또 하나의 숫자를 확보해 준다던가 아니면 롱패스를 시도해 준다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첼시의 압박 그 라인을 상대로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데 상당히 좀 큰 공헌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게 다 산체스 때문이다? 아 뭐 그 정도까지는 정도는 아니고 아니고? 약간 키퍼 차이 솔직히 좀 있었다고는 생각합니다. 아 결국 이제 서로 어쨌든 비슷한 류의 전술을 하는 그렇죠. 팀의 맞대결에서 산체스라는 골키퍼가 좀 명확하게 차이를 보여줬다 라야보다. 근데 라야가 1등이긴 하잖아요. 프리미어리그. 그렇죠. 뭐 발밑 쓰는 거 있어서도 그렇고. 지금은 또 제일 좋은 골키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얘기 계속 진행해 주시죠. 네, 이런 식으로 아스날이 첼시의 압박을 벗어나기도 했는데 첼시가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가져가다 보면은 아스날의 후방이 수적으로 열세에 놓이는 상황도 자주 발생을 해요.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1대1 상황이 만들어지면 아스날의 선수들은 의도적으로 롱킥을 활용해서 첼시의 포켓 네. 공간을 노렸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게 최근에 신장이 작은 스트라이커를 활용하는 팀들도 계속해서 활용하는 롱킥 전술이에요. 이번에는 두 번째 전술판을 가지고 왔는데 첼시가 그래도 높은 위치에서 전방 압박을 가져가다 보면은 아스날의 후방을 되게 선택을 강요하게 되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이럴 때 아스날은 조금 의도적으로 롱킥을 통해서 첼시의 이 포켓 공간을 노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요즘에 이런 롱킥 전술을 아스날뿐만 아니라 키가 작은 그러니까 최전방의 스트라이커들이 키가 작은 팀들도 많이 활용하는 모습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저희가 이따 얘기를 할 거지만 리버풀도 이런 식으로 롱킥 많이 하긴 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 네. 이런 식으로 뭐 그리즈만이랑 훌리안을 투톱으로 네. 주는 경우에도 활용을 하는 장면들이 많은데 어떤 식이냐면 첼시 수비진들을 이 지난 경기들보다 되게 후방에 위치하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이럴 때 아스날은 의도적으로 롱킥을 멀리 때리면서 상대의 이 후방 자원들이 더 뒤로 빠지게끔 유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공중 경합에 있어서 이 경합에서 승리하려기보다는 이 경합과 상대하는 선수들을 조금은 방해하면서 이 세컨볼이 좀 의도적으로 전방으로 튀게 해요. 그러니까 이 전방으로 튄다면은 아예 첼시 이쪽으로 골대 튀게 하는 쪽으로. 거죠. 아, 네네. 그러니까 아스날 쪽으로 네. 첼시 더 앞쪽이 아니라. 확실하게 클리어링을 하기보다는 이 경합을 통해서 세컨볼을 의도적으로 흐르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마르티넬리나 라이스, 파티, 웨데고르 같은 자원들이 첼시 두 명의 이 미드필더 자원들을 상대로 수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위치에서 공을 잡게 되면 순간적으로 벌어져 있는 이 공격과 1선과 이 4선 사이에 큰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높은 위치에서 상대 수비를 직면하는 장면들이 꽤 많아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때려놓고 어쨌든 우리가 중원에 숫자가 더 많으니까 아스날이 공을 잡을 확률이 높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저도 게임 플랜이 애매했다고 말했던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첼시가 약간 용감할 거면 확실하게 용감하던가 쫄 거면 확실하게 쫄던가 둘 중에 하나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전방 압박을 시도하면서도 나름대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수비 라인을 좀 낮게 가져갔거든요. 물론 이 도판만 봤을 때는 저렇게까지 넓지는 그렇죠, 않았지만 아무래도 중원에서 뭔가 수적 열세가 나오는 상황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공수 간격이 벌어지다 보니까 아스날이 의도적으로 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었고 실제로 주도권을 내주는 과정도 저기에서 뭔가 싸움에서 밀리면서 내준 거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첼시가 내려앉았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좀 라인을 올리는 상황이 왔었으면은 이것보다는 좀 더 명확한 뭔가 해답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뭔가 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가 다 놓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마레스카가 이날은 약간 판단을 좀 잘못했던 전반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뇌피셜이긴 한데 마레스카는 뭔가 공격을 하고 싶고 압박도 잘 하고 싶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막상 선수들은 경기 들어가서 아스날한테 한두 번 하다 밀리다 보면 점점 이제 본능적으로 좀 내려가게 되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선에 있는 선수는 와 우리 약속대로 해야지 하고 나가고 후방에 있는 선수 야 롱킥 오니까 부담스러워 밀려 내려가고 이래서 벌어지는 게 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아스날이랑 첼시가 약간 서로의 장단점이 아다리가 안 맞게 맞아서 첼시가 좀 크게 밀렸다고 생각을 해요. 아스날 같은 경우에 이번 시즌이
좀 내려앉은 밀집 수비를 상대로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뭐 웨데고르가 폼이 안 좋았을 때나 사카가 없었을 때 그런 역크로스 같은 것도 안 네. 나오면 거의 이런 것들이 파괴하기 어려워하는 장면이 있는데 차라리 오늘도 뭔가 파머도 없고 차라리 네투를 최전방에 두고 역습을 노려봤으면은 밀집 수비를 하다가 역습을 나가던가 아니면 공격진의 기동력을 살리고 싶었으면은 아예 전방 압박을 하던가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전방 압박을 시도하기에는 아스날의 후방 자원들이 상당히 좀 빌드업에도 능하고 역습 수비에도 능한 선수들이고 더불어서 이렇게 경합을 하기에도 첼시가 중원 싸움에 그렇게 강한 팀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첼시가 불운하게 아다리가 맞은 게 아닌가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첼시의 수비 라인이 애매하게 낮았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은근 효과를 또 봤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아 장점도 있었다. 수비 네. 라인이 좀 낮아진 게. 이게 장점이라고 보기 또 애매해요. 아 장점은 아니야. 그것도 아다리일 수도 있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아스날이 이런 식으로 높은 위치에서 공을 잡아서 수비수와 직면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메리노 같은 경우 막 트로사르 같은 경우 침투를 하면서 웨데고르가 공을 잡고 아니면 마르티넬리가 공을 잡아서 상대 수비수들과 거의 1대1 상황으로 직면하는 장면들이 네. 많았는데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서도 동일하게 이 공격진의 퀄리티가 문제를 잡았다, 발목을 잡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장면들에서 확실한 유효 슈팅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골키퍼 리스크가 있는 첼시를 상대로 확실한 이 유효 슈팅, 유효타를 날리지 못하다 보니까 첼시의 골문을 위협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정리를 하자면 첼시가 좀 애매한 수비 전술을 들고 왔고 그래서 아스날의 경합에서 더 우위를 가지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아스날의 공격 찬스를 많이 잡지 못했기 때문에 첼시의 수비 전술이 뭐 실패는 아니다? 실패라고 보기가 힘들다? 사실 어떻게 가야 되죠? PSV전 같은 경우에는 PSV는 아예 라인을 다 같이 올렸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아스날이 되게 쉽게 풀어 나오면서 전방 압박을 풀어내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7골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죠. 네, 아예 그냥 네. 이렇게 올려버리면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후방 자원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냥 쉽게 풀어서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첼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애매하게 라인을 위치한 게 오히려 이 아스날 공격진들의 퀄리티 문제를 더욱더 도드라지게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뭐 저희가 아스날 얘기하면서 항상 하던 게 결국 내려가 있는 상태 공략 못한다. 네. 이 얘기를 몇 주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가 그냥 또 나왔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은 축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공격진과 수비수 숫자가 1대1로 거의 동일하면은 굉장히 유리한 그렇죠. 공격에게 굉장히 유리한 장면들이 공격이 많잖아요. 더 많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아스날은 수적 동등 혹은 살짝 모자른 상황에서도 유효타를 날리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민정님은 어쨌든 전술을 좀 분석하시는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이렇게 1대1로 만들어주면 이건 감독이 잘한 거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면 이렇게 어쨌든 결과가 안 좋았으니까 감독이 좀 더 여기서 뭔가 아르테타도 더 수를 뭔가 더 써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이 드시나요? 둘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격수와 수비수 숫자가 같을 때는 네. 공격수가 유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분 전술로 준비를 하고 훈련을 할 때에도 3대3 훈련, 뭐 4대4 네. 훈련 이런 걸 굉장히 네.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숫자로 붙여주고 뭐 질적 우위나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게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준비한 부분 같아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스날의 준비 자체는 잘했고 준비한 대로 나왔으나 안 됐다. 네. 그럼 진짜 이거는 뭐 새로운 선수가 뭐 부상에서 복귀하든 영입을 하든 앞으로는 좀 필요하겠네요. 특히 저는 이번 경기에서도 마르티넬리랑 트로사르 이 두 명의 윙포워드가 굉장히 아쉬웠다고 보였거든요. 근데 이 바탕에는 웨데고르의 폼도 최근에 많이 안 좋다. 왜냐면은 어찌되었든 간에 마르티넬리랑 트로사르가 조금 더 좋은 위치에서 슈팅을 할 수 있게 웨데고르의 패스가 필요했는데 웨데고르의 폼 자체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고 웨데고르가 최근에 슈팅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죠. 저번 주에 저희가 뭐 웨데고르 슈팅 지표해가지고 가져왔었는데 네. 엄청 떨어진 게 나왔었죠 이번 시즌에. 위치도 있겠지만 웨데고르 선수 자체의 퀄리티도 최근에 발목 부상 이번 시즌에 발목 부상 이후에는 확실히 좀 안 좋아진 모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스날의 공격진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지 못하다. 특히 이제 사카가 돌아오는 3월 말 전까지는 이런 현상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오른쪽에서 오히려 위협적인 건 팀버인 것 같아요. 뭔가 그렇죠. 경기상에서 잘 안 풀린다던가 측면에서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이 왔을 때 항상 뭔가 그걸 풀어내는 거는 팀버가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아르테타가 상당히 좀 그 왼발잡이 오른쪽 자원들을 선호를 했고 거기에서 재미를 많이 봤던 팀인데 이 부분들이 좀 잘 먹히지 않는 것도 아스날의 최근 공격력 부진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스날의 공격이 아쉬운 점이 전반전 포인트 중에 하나고. 근데 뭐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첼시로 가도 뭐 파머가 빠진 부분도 있겠지만 같이 아쉽긴 했죠. 네. 뭐 첼시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아스날이 이런 식으로 내려앉았을 때, 그러니까 첼시가 주도권을 잡았을 때는 좀 존 디펜스 형태로 4-4-2 대형으로 내려앉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럴 때 첼시는 저는 사실 한 첼시가 지공을 한 60분 한 것 같은데 뚜렷한 패턴을 못 봤습니다. 후반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신 네. 거죠. 네. 네. 그냥 뚜렷한 패턴을 못 봤어요.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뭔가 플랜, 준비, 한 과정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그나마 보였던 부분은 뭐 리스 제임스가 횡전을 많이 한다. 이거 말고는 딱히 그렇게 주목할 만한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마레스카 감독 나름은 쿠쿠렐라를 좀 공격의 키 중에 하나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격을 할 때 보면은 그냥 쿠쿠렐라를 공격적으로 높게 올려서 3-2-5 전형을 만드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뭔가 오늘은 그게 좀 맛이 안 살았던 게 일단 네투와 은쿤쿠를 좀 언급을 하고 싶은 게 일단 은쿤쿠는 왼쪽에서 최근에 나쁘진 않았거든요. 뭔가 네투와 스위칭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측면에서 연계를 해주는 부분에서 최전방보다 괜찮나라는 순간들이 있기는 했는데 오늘 경기를 보면은 쿠쿠렐라와의 연계라던가 스위칭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왼쪽 공격을 그 사람 혼자 쿠쿠렐라 혼자 하는 듯한 느낌이 좀 많이 강했고 그렇게 쓸 바에는 차라리 그냥 네투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은쿤쿠를 가운데 박아두고 산초랑 쿠쿠렐라의 연계를 뭔가 좀 더 만들어보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반대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밀집 수비를 뚫어내는 과정에서 은쿤쿠와 네투가 박스 안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뭔가 크로스를 올리려고 하다가도 저쪽 보면은 살리바랑 은쿤쿠랑 이렇게 비비고 있는데 거기다가 크로스를 올려주는 거는 사실 자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첼시가 뭔가 주변에서 만들어주는 선수들의 메이킹도 아쉬웠고 그 박스 안에 있는 공격진의 퀄리티도 상당히 아쉬워서 오늘은 전반전 후반전 모두 각각의 단점이 좀 많이 드러났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첼시 같은 경우에는 공격진의 이런 퀄리티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찌되었든 간에 한 명의 플러스 알파 숫자가 필요했어요. 3-2-5 대형이 아니라 뭐 한 명이 순간적으로 이 포지셔닝을 깨서 6명의 레인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칙적인 움직임이 필요했어요. 특히 아스날이라는 굉장히 내려앉을 때 위험적인 모습을 보이는 팀을 상대로는 더더욱 그랬었는데 뭐 사실 너무 이 3-2-5 전형에 몰두한 듯한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 그냥 3-2-5 대형만 만드는 데만 집중한 거예요. 첼시가. 그러다 보니까 이 5명의 대형으로는 아스날의 이러한 내려앉은 수비를 뚫어내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좀 첼시가 전술에 대해서 좀 정적이다라고 봐야겠네요. 아직까지는. 네. 그렇죠. 뭐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경기가 안 풀렸을 때 예를 들어서 후반전에 숫자 싸움을 바꿔본다든지 이런 스탠스가 좀 있어야 되는데 오늘 교체 카드들만 보더라도 그냥 다 같은 자리에 선수들만 바꿔줬거든요. 첼시가 뭐 예를 들어서 스트라이커에 뭐 요케레스가 있고 루카쿠가 있고 이런 큰 선수들이 있으면은 뭔가 그렇게 자리만 바꿨을 때도 뭔가 다른 그림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첼시의 단점으로 꼽히는 게 또 갑자기 아이러니하게 뎁스거든요. 뭔가 비슷한 유형의 선수들이 비슷한 포지션에 많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의 전환으로는 분위기 반전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레스카 감독을 옹호하긴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것도 사실 너무 많이 얘기하긴 네. 했는데 마레스카가 이번 시즌만 놓고 본다면은 첼시에서 운영을 할 때 되게 전술 변화에 되게 소극적인 모습이고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선수들이 좀 다 비슷하다 보니까 교체를 했을 때도 그냥 큰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가는 그런 경기들이 많아서 뭐 첼시가 갑자기 전반에 뒤졌던 걸 후반에 역전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반대인 경우는 사실 좀 있었는데 읽혔죠. 네. 많이 읽혔죠. 읽혀서 이제 망하는 경우 그 다음에 안 됐는데 계속 안 되게 가다가 망하는 경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반에 뭔가 압살해서 상대를 노가웃 시키면은 다행이지만 노가웃이 안 됐을 때 혹은 상대가 앞섰을 때는 조금 버거워하는 흐름이 이번 시즌에 특히 후반기 올수록 좀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해서 이거는 그냥. 살짝 별개의 이야기인데 네. 마레스카의 태도에도 살짝 실망을 태도? 한 게 그거 무슨 경기 태도요? 마지막에 네. 팀버랑 마레스카랑 서로 부딪히는 장면이 그거 있었어요. 있었잖아요. 뭐 팀버가 뭐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팀버가 그 아직까지는 그냥 나온 겁니다. 트라이하더라 했대요. 그러니까 더 노력해봐라. 너네 이거밖에 안 되냐. 더 노력해 했는데 그냥 마레스카는 웃고 넘긴 거예요. 그거를. 악수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아르테타가 그랬다 하면은 저는 아르테타가 이런 소리 들었으면 뭐라 했을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가 굉장히 막 화를 내거나 뭐 심판한테 따지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은데 마레스카는 되게 그냥 웃고 넘기더라고요. 뭐 대인배라면 대인배겠지만 어쨌든 경기장에서 감독이 가져갈 만한 태도는 아니지 않나. 너무 약간 약한 모습을 보여줬다 감독으로서. 거기다가 지금 팀이 1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 시간 한 3분 남았을 때 아니었나요? 네, 그때? 거의 한 80분대 후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상대 선수가 더 노력해봐 너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상대팀 감독이라고 하는 이 엔소 마레스카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는 팀원들 사기에도 분명히 영향을 끼쳤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결국 이제 상대 어쨌든 도발 행위인데 일종의 네. 팀버가 근데 그거에 뭐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보면 반응을 하지 않은 거고 근데 이제 약간 이런 웃으면서 그냥 넘기는 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민정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상대 대응에 그러니까 선수 말고 감독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이건 좀 성향 차이인 것 에. 같거든요. 뭐 발끈하는 걸 표현하는 스타일이 있고 그냥 음. 오히려 더 화가 나서 무시해버리는 스타일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팀 사기를 위해서라도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무시를 당한 건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예 무시를 할 거였으면 그냥 뭐 그냥 아예 못 못 들은 들은 채 척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야 아예 그냥 딴 데로 가버리거나 뭐 이런 스탠스를 확실히 취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냥 웃고 그냥 한번 터치하고 넘어갔잖아요. 비슷한 예시로 네. 그 아르테타가 이번 시즌에 혼란한테 험블. 스테이 험블 들었을 네. 때는 그냥 아. 무시했어요. 그냥 네. 무시하고 넘기고 제주스가 오히려 화나갖고 네. 덤볐거든요. 근데 마레스카는 되게 그냥 그래 고맙다 어. 잘했어 하고 악수를 한 거예요. 아, 저는 그 칭찬해 주는 줄 알았어. 무슨 화면만 봤을 때는 너무 행복하게 웃길래 뭐지 영입한다 그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왜 웃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만약에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그런 표정을 한 거라면은 사실 팬 입장에서는 이 감독을 좋게 보기는 어려운 장면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뭔가 다른 뜻이 있나? 영어. 저도 어. 처음에 처음 네. 봤을 때는 야 너 좀 잘한다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하는 줄 네, 알았어요. 저도 그건 줄 알았어. 네. 우리 팀 올래 이런 건 줄 알았다니까. 되게 화기애애하게 웃고 음. 넘어가길래 그런 식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팀버가 트라이하더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게 만약에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뭐 이거는 그렇죠. 다른 얘기일 수도 있긴 하죠. 네. 뭐 그냥 녹음이 뭐 된 게 아니고 그냥 입술 그 읽은 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엔소 마레스카 입장 첼시의 서포터즈들 입장에서 이런 태도는 좀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0대 1로 첼시 입장에서는 패배를 했고 아스날 입장에서는 승리를 거둔 경기가 됐는데 어쨌든 뭐 첼시 입장에서는 솔직히 지금 갈 길이 좀 급한데 일단 이 경기를 패배하게 되면서 조금 더 챔스권에서는 더 멀어지게 됐고 아스날은 이제 챔스 걱정은 뭐 거의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으로 가긴 합니다. 첼시는 그래도 일단은 아직 4등이에요. 근데 아, 이제 그렇죠. 네. 결국 뒤에 맨시티, 뉴캐슬 뭐 이런 밑에 팀들의 좀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흐름이 밑에 팀들이랑 보면은 첼시는 내려가고 밑에 팀들이 좀 올라오고 이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첼시 입장에서 조금 더 걱정이 많이 되지 않을까. 물론 5팀이라면 5팀이 거의 될 것 같아서 웬만하면 첼시도 될 거긴 하지만 그래도 리그란 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직 10경기 그러니까 9경기 남았으니까 사실 이 10등과의 승점 차이가 5점 차이예요.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첼시 입장에서는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죠. 뭐 그리고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문제들이 아스날이야 당연히 사카 오면은 해 되겠지. 라고 좀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스날은 뭐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근데 첼시는 뭐 예를 들어 잭슨이 오면 해결되겠지 이건 또 아니잖아요. 네, 그건 아니잖아요. 왜 긁혔어? 그러니까 좀 상황이 좀 다르다. 그렇죠.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첼시 입장에서. 그래서 이 경기가 좀 중요했는데 컨퍼런스도 그렇고 결국은 이 컨퍼런스도 이제 조금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리그까지 이렇게 의미 없이 가다 보면 뭔가 둘 다 못 잡는 두 마리 토끼 다 못 잡는 경우가 또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첼시 입장에서 좀 집중이 많이 필요한 또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스날과 첼시의 결과를 좀 살펴봤거든요. 아스날이 최근에 좀 많이 이긴 것 같더라고요. 뭔가 봤을 때. 아, 네네. 결과는 그래서- 좋았죠. 뭐 내용에 대한 뭐 그런 건 많았어도. 어찌되었든 간에 이번 경기도 이겼으니까 찾아보니까 아스날이 마지막으로 첼시한테 패배한 경기가 2021년 8월 23일입니다. 2021년. 네. 토마스 투헬이 있을 때고 네네. 루카쿠가 데뷔전 데뷔전. 데뷔골. 그러니까 그 재영이 임대인가? 하여튼 그거 그때죠. 네. 뭐요? 그거 되게 시즌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네, 그 초반이었죠. 코너 플래그 자꾸 막 했던 거 아니에요? 골 넣고. 그렇죠. 이게 그때예요. 그 모 유튜버 3점 슛 아. 그 딱 그 경기라서 음. 그때 저도 사실 이 경기 이후로는 아스날전이 뭔가 약간 운때도 안 따라서 막 자책골 넣을 뻔한 경기도 기억나고 막 개털린 경기도 기억나고 이래가지고 사실 아스날 경기는 이번 경기를 꼭 무승부로만 가져가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경기력적으로도 결과적으로도 상당히 좀 실망스러웠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날 아스날의 후방 자원들을 살펴보니까 티어니, 파블로 마리, 홀딩, 세드릭 수아레스였거든요. 아 21년에 네. 굉장히 좀 그러니까 두 팀이 조금 과거와 비교해서 얼마나 좀 한 팀은 올라가고 한 팀은 조금 이제 내려가고 있는지 일단 명단만 봐도 좀 나오지 않나. 저 포백은 지금 K리그 팀들 다 와도 다 뚫을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세징야도 이제 가능해요. 지금 아스날은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솔직히 아스날이 전방은 많이 아쉬웠는데 그냥 후방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 첼시보단 지금은 좀 좋은 상황이 있는 거는 같고 그래서 아스날이 이번 경기는 앞서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 경기는 빨리 좀 정리를 하고요. 네. 리버풀과 뉴캐슬의 리그컵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민정님이 처음으로 좀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결과는 2대1로 뉴캐슬이 좀 승리를 거두면서 일단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뭐 일단 리버풀 쪽으로 보자면 켈러가 나왔고요. 그리고 백포에 로버트슨, 반다이크, 코나테, 그다음에 콴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에 메가리스터, 흐라벤베르, 그다음에 이선에 디아즈, 소보슬라이, 살라, 그다음에 최전방에 조타 이렇게 뭐 특별히 놀라울 것 없이 그냥 골키퍼만 바뀐 채로 좀 나오게 됐었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리버풀 같은 경우는 뭐 부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진짜 이 챔피언스리그 경기죠 주중에 그거랑 똑같이 나왔는데 부상당한 선수들 그다음에 골키퍼 교체한 거 빼고는 네. 이게 조금 시작 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어요. 네. 이런 뭔가 왜 똑같은 라인업을 쓰지? 연장전도 했는데 이런 느낌? 네, 맞습니다. 일단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력적으로 지쳐가는 게 정말 확연히 보일 정도로 리버풀 선수들의, 쪽에서 네. 몸이 무거워 보였고 아무래도 핵심 자원인 아놀드의 부상이 큰 영향을 그렇네요. 네. 끼친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대신 출전했던 콴사 선수가 주로 센터백을 보는 선수고 뭐 풀백을 보기도 했지만 그쪽에서 하는 게 익숙치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공격적으로는 뭐 네. 차이가 크죠. 아놀드랑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뉴캐슬 경기에서는 고든이 징계를 받았어요. 아 그렇죠. 음. 지난 경기에서 뭐 저희 오프닝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퇴장당해가지고 네. FA컵인가? 네. 얼굴을 후려치면서 네. 손흥민은 팬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인성은 배우지 네. 못했네요. 아쉽게도. 후려치고 퇴장당했기 때문에 추가 징계도 아마 음.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뭐 지난 경기 다이렉트니까 이번 경기는 결정이 됐습니다. 네.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다 같이 가죠. 음. FA컵, 뭐 리그컵, 뭐 프리미어리그 다 합쳐서 그래서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징계가 나와서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루이스 홀의 부상으로 결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뉴캐슬한테는 70년 만에 자국리그 첫 우승을 목표로 한 대회라서 굉장히 팀 에너지 레벨이 원래도 높은 팀인데 굉장히 굳은 결의를 가지고 나온 게 보일 정도로 선수들의 태도가 눈에 띄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뉴캐슬 입장에서는 불과 2년 전인가요? 그때 그렇죠. 맨유한테 네. 리그컵 결승에서 또 진짜 안타깝게 패배했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전투력이 좀 불타는 네. 뭐 그런 느낌이 들 것도 같습니다. 자 그럼 경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뭐 홈팀이니까 먼저 어쨌든 시트상으로 홈팀이니까 리버풀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버풀은 평소같이 왼쪽 풀백에 있는 로버트슨 선수가 높이 위치하며 공격에 가담하며 변형 3백을 보였습니다. 네, 이때는 맥 알리스터와 흐라벤베르흐 선수가 미드필더로 중원을 잡아주고 나머지 공격수들이 넓고 높게 위치해서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이날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콴사가 좀 나왔기 때문에 예전처럼 막 그 왼쪽 오른쪽을 다 유동적으로 하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일단 네, 이 경기는. 네. 그래서 일단 이런 로버트슨만 올라가는 그 형태가 좀 강제되지 않았나 슬롯 입장에서 뭐 그런 생각 드네요. 네, 그리고 리버풀에서 주로 사용하는 공격 루트인 아놀드의 킥과 살라의 뒷공간 침투 이 부분이 아놀드의 부재로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 또한 아놀드의 좋은 킥이 없었기 때문에 반대 전환에서도 계속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이 경기는 결국 이제 아놀드의 역체감? 있을 때는 쟤는 수비가 너무 불안한데 하고 있었지만 없으니까 와 이게 참 생각이 많이 나는구나 하는 네. 느낌? 그렇죠. 같이 있는 선수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네. 있을 때는 그냥 보통 뭐 괜찮네 이렇게 보이더라도 없으면 너무 크게 티가 나는 역시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뉴캐슬도 마찬가지로 왼쪽 풀백 리브라멘토 선수를 높이 위치시켜서 공격 시에 그 선수의 장점인 직선적인 드리블 돌파를 계속시켰어요. 이게 좀 리버풀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거죠. 선수를 똑같이 풀백들을 올렸지만 실제로 경기 장면에서 좋은 돌파 후에 크로스로 기회를 창출했던 장면도 많았습니다. 네, 3명의 미드필더가 4-3-3이기 때문에 3명의 미드필더가 있었는데요. 토날리와 기마랑이스는 투볼란치처럼 그 수비적인 거를 더 중원에서 수비적인 걸 더 크게 목표로 두고 활동을 했고 조엘링턴은 공격적으로 높이 위치해서 많은 활동량을 보였는데요. 공격적으로도 위협적인 모습을 많이 창출해냈는데도 불구하고 수비적으로 좋은 태클이나 결정적인 순간에서
골을 막아준 경우가 있어서 그때마다 굉장히 크게 환호하면서 막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번 경기 정말 이기고 싶구나 하는 태도를 이 선수를 보면서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뭐 그래서 어쨌든 뉴캐슬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건 그냥 전력상으로도 중원 전력이 되게 센 팀이기도 하지만 이 경기는 특히 뭐 리버풀의 체력적 이슈와 더불어서 중원에서 이 세 명의 미드필더가 정말 엄청난 능력들을 보여주면서 리버풀의 그런 포인트들을 잘 차단해냈다. 뭐 그런 점이 일단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슬롯이 이 라인업을 그대로 가져온 게 더 좀 네. 아쉽게 되는. 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뉴캐슬 중원 세고 활동량 많고 그다음에 압박을 강하게 가져갈 거라는 거는 이제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결과가 일단 이렇게 나왔으니까 좀 슬롯 감독에 대한 비판이 조금 더 많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는 싶네요. 확실히 뉴캐슬 중원이 그 약간 전설의 일군처럼 이렇게 세 명이 모여 있을 땐 되게 위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토날리가 영입되고 이 세 명의 조합이 딱 생긴 뒤로 생각보다 뭔가 많이 호흡을 맞추진 않았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일단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토날리가 징계로 아예 네. 다 빠져버렸고 그다음에 조엘링톤 같은 경우는 부상 꽤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세 명이 다 뛰는 경기를 맞이하다 보니까 각각의 뭔가 활동량이라던가 뭐 축구 지능 이런 것들을 발휘를 해가지고 서로 역할을 분배해주는 모습을 잘 보여주면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엘링톤이 공수에서 활약을 할 때면은 또 주변의 다른 선수들이 위치를 바꿔주면서 좀 공백을 메운다던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또 이렇게 수비 전형에 가서는 뭔가 뉴캐슬 특유의 그 중원을 일자로 세우는 4-5-1 수비 전형을 통해서 이 활동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좀 수비 전형을 활용을 하면서 좀 뉴캐슬의 중원이 제대로 가동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에디아우가 처음에 토날리를 영입하고 나서 이 기마랑이스와의 공존을 거의 못 시켰었어요 초반에. 그래가지고 계속 조일록 쓰고 같이 그래갖고 팬들이 제발 둘이 같이 좀 써봐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되게 토론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아마 이제 한 반년 정도 지났을 거예요. 이 토날리랑 기마랑이스의 공존법을 찾아내고 나서는 이 조엘링턴과 같이 이 세 명이 묶였을 때 이 세 선수들의 에너지가 굉장히 대단하고 이 선수 세 명의 선수들 모두 일단 뭐 토날리는 공 굉장히 잘 차잖아요. 근데 조엘링턴이랑 기마랑이스도 둘 다 브라질리언이다 보니까 특유의 그 좀 스킬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에너지 레벨도 뛰어나면서 공도 잘 차는 이 세 명의 조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얘기는 좀 수비 쪽에 집중이 돼 있지만 이 세 명의 조합이 공격 능력도 뭐 이번 경기에서도 좋았기 때문에 진짜 중원에서만큼은 확실히 뉴캐슬이 이번 경기 한정에서는 되게 우위로 경기를 계속해서 진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 한번 중원 얘기 계속 들어가 보죠. 네, 뉴캐슬의 수비를 보시면은 4-5-1을 유지해서 네. 중원을 굉장히 단단히 틀어막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틀어막으면서도 밖에 있는 상대편 선수가 공을 잡고 있으면 가장 가까이 있는 선수가 빠르게 압박을 나가면서 계속 백패스를 유도하면서 가운데로 공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리버풀에는 굉장히 킥 퀄리티나 패스를 섬세하게 넣을 수 있는 선수가 많잖아요. 근데 강한 압박에 타이밍을 못 잡아서 킥을 못 주고 패스를 머뭇거리다가 결국 백패스를 하게 유도를 하면서 중원을 완전히 삭제시킨 수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리버풀이 전반전 추가 시간에 보여줬던 슈팅 한 개를 제외하고는 정규 시간 내 그 기대 득점 0, 즉 슈팅 0이라는 결과를 냈는데요. 이게 뉴캐슬이 수비를 준비한 게 완벽히 시행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뉴캐슬이 시작부터 경기를 보면은 전방 압박을 되게 열심히 해주는 그렇죠. 모습이 있었고 네. 뭐 리버풀이 원래는 이제 전방 압박이 들어오면 그걸 그냥 롱패스를 통해서 좀 미련 없이 뭐 살라나 뭐 전방의 선수들을 활용해서 무리 없이 풀어나가는 모습이 리그 경기 할 때는 좀 있었는데 네.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아예 밀려가지고 아예 중원 메갈리스터나 흐르반베르는 공을 편하게 잡을 기회가 없다 보니까 롱패스 뿌리고 그리고 뉴캐슬의 좀 큰 수비수들 셰어나 덴번한테 이제 조타가 좀 고전을 하면서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계속해서 뉴캐슬이 공을 가져가게 된. 그래서 리버풀은 그냥 공격 좀 하려다가 뺏기고 뭐 루이스 디아스 드리블 하다 뺏기고 살라 갑자기 버로 또 타고 이러다 보니까 아예 너무 답답했던 전반전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뉴캐슬 선수들도 잘한 것도 맞고 에디아우가 잘 준비한 네. 것도 맞지만 에너지 레벨 차이가 사실 저희 눈에 띌 정도로 좀 컸다고 생각을 해요. 뉴캐슬이 최근 경기가 지난주에 있었던 리그 경기고 리버풀은 아무래도 주중 챔스를 치렀다 보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체력 이슈가 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날 말씀해주신 장면을 보시면 전방 압박을 할 때는 리버풀이 뭐 2사 형태로 빌드업을 한다던가 로버트슨이 공격적인 그 전환을 상황을 나갈 때 리브레멘토랑 트리피어가 상대 풀백을 점핑해서 막아주는 역할을 많이 수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버풀이 좀 자랑하는 그런 2사 형태의 빌드업을 상당히 좀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던 뉴캐슬이고 수비 상황으로 왔을 때도 뭐
4-5-1로 수비를 할 때 리버풀은 아무래도 중앙을 통한 뭐 흐라벤베르나 메갈리스터 더 나아가서는 소보슬라이라던가 디아스 조타가 좀 내려오면서 풀어주는 역할이 많은데 그 부분은 중원으로 막아주고 측면으로 볼이 돈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윙어랑 풀백이 더블팀을 들어가주면서 측면에서도 뭔가 장면이 나오지 않도록 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잘 수행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뉴캐슬이 리버풀보다 확실하게 에너지 레벨을 앞서야지 좀 수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퀄리티 차이도 퀄리티 차이지만 뭔가 뉴캐슬의 체력 문제가 좀 더 도드라졌던 리버풀이죠. 리버풀의 네. 체력 문제가 좀 더 도드라졌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냥 뭐 주중 경기의 여파가 좀 있었고 당연히 이제 주중 경기에다가 플러스 연장까지 치렀었기 때문에 뭐 아쉬운 부분이 있어. 그리고 압박에 더 당했던 건 아무래도 이제 아놀드도 없고 하니까 좀 키 퀄리티가 조금은 그래도 낮아진 것도 분명히 또 영향이 또 있겠죠. 네. 자, 다음으로 좀 이어주시죠. 뉴캐슬이 중원을 틀어막은 이유가 리버풀의 중원이 굉장히 퀄리티가 좋기 때문이잖아요. 이게 공격을 할 때도 드러났던 게 뉴캐슬이 공격을 하려고 전개할 때 중원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중원의 자원들은 오히려 수비를 하는 것과 공중볼을 따서 클리어링하는 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공격을 할 때는 사이드를 통해서 꼭 전개를 하고 사이드에서 2대1 패스를 주고받는다든지 사이드 공간에 킥을 때려 넣는다든지 드리블이 좋은 선수를 활용해서 직선적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한 이유가 제 생각에는 소유권이 만약에 중앙에서 넘어가게 되면은 네. 역습을 맞이했을 때 굉장히 큰 위험 요소를 부담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수비를 할 때도 공격을 할 때도 중원을 굉장히 많이 의식한 전술을 준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하고 또 좀 확신을 했던 게 후반전에 집중력이 살짝 떨어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뉴캐슬이. 네. 그때 중원으로 패스를 넣다가 잘려서 위협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네. 이때 감독이 아주 극대노를 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거는 진짜 중앙으로 가는 거를 막는 전술을 준비했구나. 중앙으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잘 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 요소를 방지하는 것과 더불어서 후방 자원들의 킥이 굉장히 좋아요. 뉴캐슬이. 네, 정확하고 굉장히 장거리의 킥을 잘 하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공격수의 피지컬과 공중볼 경합 우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뒤에서 잘 차고 앞에서 잘 따주고 이게 이 전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 자료들을 보시면은 공중볼 경합에 있어서 네. 25개 중에 17개를 뉴캐슬이 성공을 하고 8개만 이겼거든요. 다 상대 리버풀이.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전술을 준비한 대로 잘 이행해서 승리를 가져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경합 스탯 같은 경우는 뭐 뉴캐슬 수비 상황뿐만 아니라 공격 상황까지 포함한 좀 스탯이기 때문에 확실히 뉴캐슬이 중앙에 있는 당연히 리버풀의 중앙이 공중볼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중앙으로 붙였으면 이런 스탯이 안 나왔을 텐데 확실히 좀 측면으로 가서 측면 선수들과 경합을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스탯이 좀 잘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더해가지고 일단 뉴캐슬에서 더 놀라웠던 점이 측면으로 일단 전개를 했는데 근데 그 측면의 한 축인 고든이 이번 경기는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 고든이 없고 뭐 하비반스도 못하는 선수가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 자원이 들어갔을 때도 이런 본인들의 장점이 그대로 나오는 걸 유지했다는 게 좀 이번 경기에서 좀 대단한 부분이 아닌가. 네. 이건 좀 하비반스 개인을 칭찬해야 될까요? 뭐 그것도 있고 아무래도 그쪽 리버풀 기준으로는 오른쪽이죠. 그쪽이 평소에 비해서 좀 약해진 것도 사실이었죠. 콴사. 물론 뭐 콴사가 뭐 아놀드보다 대인 수비를 못한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니지만 그 파트너였던 코나테도 최근에 비해서는 좀 부상 여파 때문인지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 콴사 역시도 공격에서도 수비에서도 뭔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고든의 그런 부재가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덜 드러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이 콴사가 뭐 리버풀 팬들을 많이 아시겠지만 조금 처음 등장했을 때는 진짜 엄청난 평가를 받았는데 막 제2의 뭐 반다이크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되게 기대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사실 리버풀 팬들조차 콴사가 딱 준비하면 야 쟤 들어오지 마라 하고 하는 정도가 됐으니까 사실 이번 경기에서 좀 부족한 모습은 뭐 우리가 안타깝지만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뉴캐슬이 계속해서 중원을 장악을 했고 그리고 리버풀이 거의 못 푸는 흐름이 진짜 좀 뉴캐슬의 힘이 좀 떨어졌던 후반 막판까지는 네. 좀 계속 이어졌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뭐 뉴캐슬이 이제 수비만 집중을 결국 하는 전술이었는데 하나 득점을 만들어낸 게 세트피스에서 그게 좀 주요하게 이번 경기에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승리에 있어서는. 네, 맞습니다. 전반 종료 직전에 코너킥 세트피스를 성공하면서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전술적으로 살펴보면
공이 반대 채널로 이동할 때 네. 수비수들은 뒤를 볼 수가 없잖아요. 공의 그렇죠. 시선이 빼앗겨서 네. 이 부분을 활용해서 세트피스를 준비하는 팀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 세트피스뿐만 아니라 그냥 크로스를 올릴 때에도 반대 채널을 이용을 하고 반대 채널에 키가 큰 선수를 두고 한 번 더 반대 채널을 해서 수비수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도 되게 그래서 많아요. 아예 길게 파포스 쪽으로 길게 넘기고 거기서 한 번 더 헤더로 이제 그 반대로 넘긴다. 네네네. 이게 오프 더 볼이 좋은 포워드들을 이야기할 때 보통 센터백이 뒤로 돌아가서 공을 따낸다고 네. 시야 하잖아요. 뒤에서. 네, 네. 이게 같은 원리로 수비수의 뒤에서 공을 받으면은 경합을 같이 떠도 이길 수가 없어요. 확률적으로 이길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활용해서 세트피스를 성공시킨 것 같습니다. 같은 원리로 그냥 크로스를 올릴 때에도 뉴캐슬이 굉장히 멀리 올려요. 그 박스 안보다 조금 더 멀리 올려서 채널을 바꿔서 수비수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려고 한 가지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트 플레이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트리피어가 찼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되게 운이 좋았다? 아니면 뭐 타이밍이 잘 맞았다? 라고 볼 수 있는 게 이번 시즌에 트리피어는 사실상 주전 자리를 뺏긴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리브라멘토가 라이트백으로 나왔고 원래는 루이스 홀이 이 음. 레프트백으로 나왔었던 경기가 훨씬 많았는데 루이스 홀이 지금 다쳐서 거의 시즌 시즌아웃에 아웃이죠. 가까운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온 트리피어가 어떻게 보면은 세트 플레이에서 굉장히 자신의 강점인 킥을 활용해서 이 세트 플레이를 잘 만들어냈다는 부분에 있어서 뉴캐슬은 어떻게 보면은 이 루이스 홀의 부상이 오히려 전화위복처럼 트리피어의 럭키비키다. 아다리가 많잖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일단 이 경기 같은 경우는 경기 초반부터 뉴캐슬은 의도적으로 코너킥에서 약간 길게 깎아차는 네. 진짜 뭐 요즘처럼 감아차는 게 아니라 정말 길게 그냥 띄워주는 뭐 롱패스 할 때처럼 그렇게 깎아차서 덴버한테 계속 연결하는 모습을 많이 맞아요.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진짜 계속 거의 무조건 이렇게만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리버풀도 당연히 이제 계속하니까 알고는 있었을 텐데 근데 코나테와 반다이크를 보유했음에도 계속해서 똑같은 모습에 그러니까 이 득점 장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당한 거 보면 확실히 이런 채널을 바꾸는 방식의 세트피스가 상당히 좀 위협적이구나 그렇죠. 라고 해서 좀 진짜 새로운 메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긴 해요. 근데. 물론 이제 덴번이라는 선수가 있으니까 되는 거긴 한데 근데 솔직히 저희 팀은 누가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한 명씩은 있는 팀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아스날도 마갈량에스 같은 선수가 있고 뭐 그러니까 왜 첼시 얘기는 안 뭐 해주시냐고. 메시는 홀랑한 선수가 있고 그러니까 첼시 얘기 왜안 하시냐고. 첼시는 이제 없죠. 네. 그런 선수 근데 만약에 이제 공중볼을 압도적으로 따낼 수 있는 선수가 만약에 존재를 한다면은 사실 이런 채널을 바꾸는 수비도 하나의 좀 전략으로 확실히 제시될 수가 있지 않나. 맞습니다. 코나테 반다이크를 가진 리버풀이 못 막을 정도면 뭐 물론 이제 다른 선수의 제공력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강한 리버풀을 뚫어낼 정도면은 확실히 이거는 좀 의미가 있는 또 전술이 아닌가 싶네요. 채널을 바꾸는 것도.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득점 장면 뉴캐슬의 그 장면도 결국 그러니까 기록은 이게 세트피스로 안 되긴 했는데 네네. 그것도 결국 세트피스죠? 네, 그렇죠. 여기서 생각했던 게 세트피스랑 그냥 공을 크로스하는 거랑 같은 원리를 사용했구나라고 느낀 게 어쨌든 채널을 변경하면서 수비수들이 놓쳤죠. 네. 네, 그걸 이용해서 이제 어시스트를 하고 슈팅을 해서 득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리고 이삭 얘기도 이제 득점을 기록했으니까 좀 해보면은 이삭이 지금은 이제 혼란이 있고 살라가 있고 그 3순위라서 조금 주목을 덜 받긴 한데 이삭도 이번 시즌 엄청나긴 하거든요. 네, 그쵸. 그러니까 엄청나죠. 이게 위에 두 분이 워낙 뛰어나서 그렇지 이 선수도 되게 주목을 많이 받았어야 되고 그다음에 평소 같으면은 이 정도로도 득점왕에 도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뭐 지금은 뭐 안 되겠지만 근데 결국은 이삭도 되게 한꺼풀을 벗겨냈고 뭐 지난 시즌 같은 경우 되게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뭐 일단 이번 시즌 되고 그다음에 우승 트로피까지 본인의 득점으로 따내게 되면서 결승골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확실히 이삭도 뭔가 한꺼풀 깬 모습을 이번 시즌에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삭의 좀 강점이라고 한다면 이 선수는 사실 최전방이긴 한데 조금은 측면 윙포워드에 가까운 최전방 공격수였어요. 그랬었죠. 네, 되게 드리블링이 뛰어난 최전방 공격수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속도도 되게 빠르고. 네,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빠따 그 슈팅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 공을 잡든 양발을 활용해서 직접 유슈팅을 노리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삭의 한꺼풀을 벗겨낸 부분 중 하나는 이런 이 슈팅 능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뉴캐슬이 확실히 우승을 하기 위해서 뭐 영입도 되게 많이 하고 그다음에 지난 시즌은 챔피언스 리그까지 갔는데
확실히 이렇게 좋은 선수들이 영입이 되고 그 선수들을 발전 또 시켜 계속 나가면서 좀 확실히 그냥 예전에 알던 우리가 뭐 2부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중하위권 내려가 있고 그런 뉴캐슬과는 확실히 뭐 다른 팀이 됐고 트로피로 이제 결과까지 냈으니까 진짜 팀이 이룬 성과가 아닌가 이번 경기는 뭐 누가 하나 잘한 게 아니라 그래서 뉴캐슬 뭐 팬분들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의미가 있는 경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경기를 대하는 열정도 뉴캐슬이 조금 더 우위지 않았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네, 여러 가지 타이틀이 걸려 네. 있었잖아요. 이번에 뭐 70년 만에 우승, 그다음에 2년 전에 리그컵 결승에서 패배했던 뭐 안타까움 뭐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에디 하우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기 우승컵을 처음으로 완성시켜서 본인도 개인적인 욕심이 크지 않았어요. 하긴 이분도 결국 잉글랜드 감독으로서 네. 포터와 같이 좀 중하위권의 주목을 받긴 했지만 결국 이분도 이제 트로피는 없었는데 일단 처음 좀 성과를 만들어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경기는 후반에 이제 키에사가 한 골 따라가긴 했는데 이제 그 이외에는 사실 리버풀은 공격적으로 뉴캐슬 그 중원 공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끝까지 네. 이렇게 패배는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꼭 나와야 되는 선수가 리버풀의 킹인 살라입니다. 이제 지난 주중에 있었던 파리 생제르맹 경기와 더불어서 이번 경기에서도 별다른 활약이 없었단 말이에요. 뭐 터치 이제 23번 하면서 기회 창출 0개, 그다음에 XGA도 0.1 하면서 좀 박스 터치도 한 번.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아예 안 보였던 그런 경기가 또 됐어요. 충격적인 건 뭐 항영이 그럴 수 있는데 두 경기 연속 이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인가 그때만 해도 뭐 이제 뭐 EPL 킥인이 많이 뭐 고트에 도전을 하니 많이 이런 얘기하고 있었는데 설레발을 떨면 일주일 만에 진짜 거의 살라의 평가가 물론 이제 리그에서의 엄청난 득점 페이스는 이어지겠지만 거의 하늘 위에서 땅 끝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네. 클러치 상황에서의 그런 활약들도 뭔가 슈퍼스타를 가르는 판단의 가름이 될 수 있는데 챔스도 그렇고 리그컵도 그렇고 사실 살라가 물론 활약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라고 보긴 좀 어렵겠지만 그 환경 속에서 자신의 기량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리버풀 팬들이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근데 저는 너무 가혹해요 이거는. 지금 가혹하다. 시즌 정말 중요한 경기 두 경기에서 부진한 건 맞는데 네. 지금 못한 경기는 어쨌든 두 경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팬들의 평가를 보면은 거의 뭐 진짜 날아갔어요 지금 이것이 살라. 망했니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리버풀 팬이 아니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되게 경이적인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모하메드 살라고 결국에는 프리미어리그 우승 자체는 거의 가까워졌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하메드 살라의 이런 활약 자체를 평가절하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결국 축구도 그렇고 스포츠도 다 그렇지만 결국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임팩트가 남는다고 보거든요. 선수의 활약을 평가할 때는 아무리 이제 평소에 잘했어도 한 번 이제 딱 그렇게 해버리면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선수가 이제 시소코인데 시소코가 이제 토트넘에서 되게 좋았을 때도 있었고 그렇죠. 평균적으로는 전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 우리의 기억에 남는 건 결승전 가서 핸드볼. 손 들어서 핸드볼 이거밖에 기억 안 나거든요 우리는. 결국에 네. 그 이경규 선생님이 하셨던 말 있잖아요. 네. 그 상탈권 연말에 잘해야 돼. 그건 이게 맞죠. 예. 되게 여러 의미로 쓰이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살라의 발롱도르는 가능성이 없다. 뭐 그렇게 말하기 저는 좀 조금 이른 것 같아요. 네, 좀 네. 빠른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물론 발랑도르 깜이다라고 말한 것도 더 일렀지만 할 네. 말은 없긴 한데 아직 살라가 발롱도르 컨텐터에서 벗어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래도 스탯이 엄청난 포인트만으로도 가능하다. 경쟁자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괴랄한 수치를 찍고 있기도 하고 뭔가 이대로 리버풀이 리그 우승이라도 한다면 그거 자체만으로도 뭔가 컨텐터 만열에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살라가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솔직히 이번 뭐 이렇게 결과는 됐고 또 다 떨어졌고 뭐 이제 없잖아요 리그밖에. 그래서 리그에 좀 집중을 하면서 좀 본인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예를 들어 이 부진이 리그에서도 이어진다. 그럼 이제 진짜 할 말이 없거든요. 리그에서까지 이렇게 되면. 그리고 분명히 파리 생제르맹 경기랑 뉴캐슬전을 다른 팀들이 모두 봤을 거기 때문에 분명히 똑같이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확실히 어떤 포인트인지는 잡아내지 못했는데 제가 살라를 막는 방법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맨데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솔직히 저는 리버라멘토다가 왼쪽 뜬 거 보고 이거는 오늘 뉴캐슬이 왼쪽에서는 좀 어렵겠네 수비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리버라멘토를 상대로도 살라가 뭔가 못 보여줬다는 거는 물론 이제 리버라멘토가 패급 선수는 아닙니다만 리버라멘토가 대인 수비를 은근 잘해요. 근데 솔직히
누노 멘데스, 그다음에 세계 최고급 뭐 이런 이전가 살라가 못 뚫어낼 정도는 아니잖아요. 예전에 사카도 되게 고전했던 아 그래요? 그런 그 정도인가? 경험이 있거든요. 내가 너무 소튼 시절을 기억하나? 동근이 영향으로. 그때는 아예 진짜 그냥 그쵸. 네. 좀 옛날이긴 하죠. 근데 이날의 경기를 보면은 살라가 1대1 돌파 시도나 굉장히 과감한 시도를 멈칫멈칫하면서 백패스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살라가 어디 그 큰 경기라고 기죽고 이런 스타일의 선수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뭐 리그에서 빅클럽들과 경기를 했을 때에도 본인의 할 일을 하면서 충분히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인데 이날엔 제 생각엔 체력적인 이슈가 조금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해서 역시 세월이 야속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경기를 봤던 것 같습니다. 하긴 살라 입장에서도 지난 이제 주말부터 해서 리그 경기 뛰고 그다음에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연장전까지 뛰고 또 이 경기도 또 풀타임 소화했죠 풀타임. 네. 네, 풀타임 뛰었죠. 풀타임을 이제 100분이죠 이 경기는. 그래서 그것까지 소화를 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야 왜 소튼 전에 로테이션을 안 돌려 이 얘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 얘기 자체는 리그는 좀 여유로운 상황이었으니까. 사실 슬롯이 너무 칭찬만 받은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보면은 이번 그렇죠. 주를 돌아봤을 때 2개의 우승컵이 날아갔잖아요. 어쨌든. 네. 그리고 저는 그 2개 대회 모두 리버풀이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맞아요. 생각했고 실제로 이건 결승전이었고 FA컵이 일찌감치 떨어지긴 했지만 저는 FA컵이 떨어지기 그 전 순간까지는 올해 쿼드러플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그 얘기도 생각까지 나왔었죠. 네.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슬롯에 대한 기대가 높았는데 사실 이런 로테이션이라던가 경기 운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뭔가 이것보단 유연하게 가져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롯이 초반에 칭찬받았던 부분이 선수 관리 해가지고 그렇죠. 리버풀은 뭐 예를 들어 아스날, 뭐 맨시티 이런 팀들은 부상이 많은데 야 리버풀은 부상이 없다. 그래서 뭐 챔피언스리그 뭐 출전 시간 막 얘기도 하면서 뭐 출전 시간이 이제 관리도 중간 해주고 챔피언스리그가 있음에도 뭐 이렇게 챔피언스리그 리그 모두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관리에 있어서 되게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결국 이번 주 딱 그 한 주만으로 몇 달이야? 8월부터 해서 한 6개월 이상 해왔던 그 슬롯은 로테이션을 잘 돌려준다. 관리를 잘한다. 이런 평가가 갑자기 로테이션 안 돌리는 그냥 뭐 주먹구구식 감독 이렇게까지 쭉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이런 뭔가 선수 관리를 잘한다는 게 사실 조금 지속적으로 같은 평가를 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워낙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슬롯이 좀 앞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거든. 근데 그것과는 저는 별개로 경기 보면서 리버풀이 확실히 살라가 지금까지 워낙 잘해서 안 드러났지만 공격수가 없긴 하구나.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이 좀 부족하긴 하구나. 살라 말고 누가 있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후반으로 갈수록. 초반에는 그냥 뉴캐슬 중원 잘한다 이 생각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건 좀 어떤 것 같아요? 리버풀의 공격진? 최전방 공격수가 없다는 말은 사실 좀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조타 아니면 다르윈 누네스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그 우승할 수 있는 팀의 스쿼드냐고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키에사가 뭐 오늘 좋은 활약을 하기도 했지만 네. 교체에 들어가서 골 넣었죠. 저는 좀 놀랬던 선수는 오히려 하비 엘리엇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선수가 교체 투입이 됐는데 리버풀이 후반에 아무리 좀 혼전 상황이긴 했어도 뉴캐슬이 계속 버티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리버풀이 뭐야 공격된다 이 상황을 딱 다시 보면은 항상 엘리엇이 패스를 주거나 기점이 되는 상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엘리엇이 교체 투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회 창출 2번, 빅체스 메이킹 1번, 그리고 그게 어시스트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그래도 엘리엇이 뭔가 옵션으로 잘 작용했다는 점은 리버풀 팬들도 웃을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엘리엇이 들어가서 키에사와 함께 득점 장면에서 좀 활약도 했었고 엘리엇이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주중에 1차전이죠. 1차전에서도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이제 활용 방안을 더 생각해 보긴 해야 될 것 같죠. 근데 문제는 이제 엘리엇의 가장 1번 포지션이 사라랑 겹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가장 큰 문제라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물론 이제 사라도 아직 잔류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두 선수를 같이 좀 활용할 방법을 리버풀 입장에서 좀 찾아야 될 것 같긴 해요. 그것과 별개로 공격수적인 분 반드시 좀 이번 시즌 끝나고 필요하다는 게 여실히 좀 드러난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리버풀 얘기 여기서 넘어가고 뉴캐슬 얘기로 또 토크를 옮겨서 가면요. 일단 계속 말씀드리지만 뉴캐슬 70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었고 또 우승을 했던 감독 에디아우 같은 경우는 2000 몇 년이지? 근데 2000년대 중반에 그 누구냐 레드네비 그 포츠머스를 이끌고 우승을 한 이후에 잉글랜드 인이
잉글랜드에서 이제 리그 우승컵을 든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잉글랜드가 사실 감독이 되게 좋은 감독이 많잖아요. 근데 맞나? 많죠. 그러니까 잉글랜드 사람 말고 잉글랜드 리그가 잉글랜드 리그 프리미어 리그. 프리미어 오케이. 리그가 네. 저는 감독의 가장 최고 수준이 있는 그렇죠. 감독들이 예, 많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너무 많죠. 예.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잉글랜드 감독들이 좀 이 무대에서 활약할 만한 상황들이 좀 많지 않았던 것 같다. 경쟁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 네, 오히려 뭔가 좀 강등권 싸움하고 있는 팀들의 뭐 잉글랜드 감독들이 좀 많았던 느낌이고 우승권 팀들은 뭐 독일 감독이라던가 뭐 스페인 감독이라던가 이런 좀 감독들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밑에 조금 내려가 보면은 뭐 입스위치가 잉글랜드 영국인가? 잉글랜드 어쨌든 영연방 사람이고 사람이 없는데 근데 잉글랜드 누가 있지? 에디아우. 없네요 진짜 잉글랜드 사람. 모예스가 결국 영국 사람, 스코틀랜드, 예, 네. 영국인이라고 봐야 돼. 크게 쳐줍시다 일단. 예. 음, 잉글랜드만 보면 진짜 없는데? 그렇죠. 입스위치 감독도 잉글랜드 맞나? 맥케나 캐나도 감독이. 아마 네, 스코틀랜드가 그 영연방 사람인 걸로 알거든요. 또 누구 있죠? 토트넘도 아니고 에버튼 스코틀랜드니까 아니고 팰리스 글라스너고 맨유 아모림 브렌트포드도 이분도 덴마크죠. 아니고 본머스 이라올라 빌라는 또 저기 누구 프랑스 사람이고 에메리 메리 스페인. 스페인이구나. 스페인 사람이고 플럼도 이거 아니고 마르코 실바 포르투죠. 포르투갈이죠. 이 정도면은 에디아우가 독립운동하고 있는 수준 아닌가? 마레스카도 이거 이탈리아 사람이고. 누누도 아니고 아르테타도 아니고 슬롯도 아니고 딱 두 명밖에 없네. 한 명. 그러니까 잉글랜드인으로 네. 치면 영연방으로 넓혀봐도 뭐 몇 명 없고 소튼도 그리고 최근에 선임한 감독은 또 유리치가 네, 되니까. 진짜 없네요. 근데 저는 잉글랜드인이 우승했다는 사실보다 잉글랜드인인 에디아우가 잉글랜드스러운 축구로 우승을 했다라는 부분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잉글랜드 감독들 중에서도 되게 그런 펩 과르디올라의 영향을 받아서 뭐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 팀들이 많았잖아요. 뭐 최근에. 포터 같이. 네,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에디아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좀 직선적인 축구, 양 사이드백 올리고 미드필더 좀 경쟁시키고 되게 투쟁 있는 축구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트로피를 가져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큰 의미지 않나. 잉글랜드스러운 축구다. 네. 뭐 이거 좀 다들 동의가 되시나? 네. 뉴캐슬 축구가 약간 잉글랜드스럽다. 네. 키안 러시, 그다음에 압박, 크로스. 하긴 뭐 크로스 채널링도 결국 그 잉글랜드 축구의 중심인 이제 크로스 그게 또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잉글랜드에선. 그렇죠. 또 그렇긴 하네요.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최전방 요소가 타기 포워드가 아닌 게 좀 신기하긴 하네요. 그래도 네. 이삭 정도면 제공권은 그래도 나쁘지 않죠. 네. 뭐 장점 최선 장점은 아니지만. 그래서 뉴캐슬이 이렇게 잉글랜드 감독과 함께 뭐 트로피를 따냈고 이제 70년 만에 우승이기 때문에 뭐 거의 대부분의 팬들은 뭐 이 모습을 못 봤을 텐데 확실히 좀 이제 역사적인 장면을 함께 하게 됐고 뭐 그리고 예전에 이제 뉴캐슬이 잘 나갔을 때를 보더라 뭐 시어라가 있었을 때도 사실 리그 준우승은 했지만 뭐 우승은 못했었기 때문에 뉴캐슬에 있어서 전성기가 뭐 지금이 아닌가 뭐 옛날 70년 전은 너무 멀고 맞아요. 전성기가 확실히 찾아온 것 같습니다. 뉴캐슬은. 그리고 리그에서도 챔스 다툼 지금 하고 있죠. 네. 네, 지금 리그 6위에 있고 그리고 한 경기 덜 했기 때문에 만약 그 경기를 이긴다면 4위 첼시, 5위 맨시티까지 다 뒤집고 단독 4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했을 때 뭔가 우승컵 하나를 들면은 아무리 좀 지쳐 있는 상황이어도 힘이 그래도 나죠. 리프레시 될 수 네. 있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인 게 우승컵을 들었잖아요. 이러면 이제 위닝 멘탈리티가 생기고 우승 DNA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레알 마드리드의 챔스 DNA 이런 것처럼 우승컵을 들고 난 후에 그런 동기부여 할 수 있다는 믿음은 굉장히 리그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뉴캐슬은 하나를 했고 그래서 리그가 이제 남아 있는데 뭐 리그도 뭐 어떻게 될지는 확실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이번에 리그컵 우승을 하게 되면서 컨퍼런스 리그 진출은 확정을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캐슬 쪽에서 해볼 얘기가 이제 이삭 얘기인데 이삭이 뭐 이번 시즌에 굉장히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팀도 관심이 좀 많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뉴캐슬이 판단 얘기는 없지만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이삭을 어떻게 좀 지킬 것인가 이것도 좀 뉴캐슬 입장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즉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되는 얘기죠. 저는 근데 남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이삭이 이번 경기에서도 골 넣고 막 세레머니 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
단상이 아니지 광고 보든가. 그 이승우 할 때처럼. 아 맞아요. 거기다 올라가서 약간 안 매실 넘어졌어. 연삭해하는 손을 펼치는.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이 선수 자체도 구단에 대한 애정이 꽤 있어 보이고. 인터뷰에서도 사실 그런 게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구단 애정 실제로- 있다는 게. 네? 실제로 나는 이곳에서 행복하다라는 말을 이삭이 했고 뉴캐슬도 얼마를 줘도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삭을 이제 품을 만큼 뉴캐슬이라는 구단도 굉장히 커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뉴캐슬이 돈이 또 부족한 팀이 아니게 됐기 때문에 그쵸. 그런 면에 있어서 재계약에서는 확실히 좀 자신감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음. 앞으로 이제 만약에 이제 이번 시즌 뭐 유럽 대항전 뭐 높은 자리도 가고 한다면은 좀 더 공격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사실 지난번에 챔피언스리그 갔을 때는 뎁스 때문에 진짜 치명적이었거든요 그 시즌에. 네, 그랬었기 때문에 좀 반면교사를 삼아서 이번 오프 시즌 때는 상당히 뉴캐슬이 중요한 자리에 위치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뉴캐슬이 사실 뭐 다른 팀들에 가려져서 그렇지 이 팀도 유명한 구단주가 부자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사실 머니 싸움에서 밀릴만한 팀이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선수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선수가 안 행복하면은 팀을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 우승자 자체가 뭐 모든 선수들에게 그 행복함을 네. 상승시켜주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즌에 구장을 새로 짓는다고 하고 그래요? 그래서 주장까지 와 그러면 하인데 뉴캐슬 그 구단주 걱정은 안 해도 되죠. 네. 사우디 무한대기 때문에 거기 돈이. 뉴캐슬 얘기를 조금 네. 더 깊게 해보자면 에디 하우 감독에게 이번 시즌에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이 프리시즌에서의 활약이라고 봐야 될까요? 계획이었거든요. 예. 사실 에디 하우가 많이 비판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적 시장이었어요. 네. 특히 오프 답답했죠. 시즌에서 네. 센터백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계속 마크 게이만 달라붙고 있다가 결국에는 마크 안 됐죠. 게이도 영입 못하고 센터백 영입 못하면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덴버는 사실 주전으로 뛸 선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이제 본래는 풀백이기도 하죠. 센터백도 하긴 네. 하지만. 그리고 스벤 보트만은 여전히 부상에 좀 음.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이트 윙으로 머피가 지금 터지긴 했는데 이 자리도 굉장히 영입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이 보강 포인트들을 잘 메꿔 나간다면 다음 시즌에 충분히 리그에서도 경쟁력 있는 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뉴캐슬이 지금 뎁스가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챔피언스리그 지난번에 겪었던 그런 악재들 다시 겪지 않으려면은 영입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할 수 있는 능력은 뉴캐슬이 가지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뉴캐슬의 앞으로의 활약이 좀 더 지금까지 활약보다는 더 기대가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2부에서 좀 다른 주제들도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